과거 한국은 우리 없이는 공장조차 돌릴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의약품 원료의 90% 이상을 독점하던 미국과 독일의 업계 관계자들은 늘 그렇게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원료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유럽의 한 항구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원료 수십 톤이 역으로 유럽에 상륙한 것입니다. 그저 기존 제품보다 34%더 뛰어나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독일의 기술력은 무너졌고,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마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뒤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앞질러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9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들던 그 철옹성 같은 자물쇠가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내 미국마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응원하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새벽 북유럽의 한 항구로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새벽은 동이 트기 전이라 하늘은 여전히 검푸른 잿빛을 띠고 있었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두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강철 컨테이너들은 젖은 짐승의 등가죽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팔을 뻗어 그 쇠덩이들을 하나씩 들어 올려 부두에 내려놓았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고, 부두 노동자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다 내음과 디젤 매연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컨테이너 중 하나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새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수십 톤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봉지를 꺼내 만져보니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가루였지만 그 한 봉지의 가치는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비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자 항암제가 될 세포와 사람의 목숨을 구할 단백질을 키워내는 바이오 의약품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지라고 불렀습니다. 배지 한 봉지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수조 원대 공장이 통째로 멈춰서는 업계의 생사가 달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마다 적힌 원산지가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미국도 독일도 그 어떤 유럽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상자마다 똑같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에서 건너온 가루였습니다. 부두 현장에 있던 이들은 처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물선이자 또 하나의 화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바다 건너 관련 업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원료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하얀 가루는 단 한 번도 그 방향으로 흐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된 가루가 배에 실려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받아 공장을 돌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었고, 언제나 원료를 사야 하는 아쉬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십 년간 고착화된 흐름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루가 배지의 본고장이라는 유럽에 실려왔고, 심지어 유럽 기업들이 제 발로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없이는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나라, 그것이 제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의 변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항구에서 전해진 소식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그저 누군가 서류를 잘못 읽었거나 오보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이 그 배지를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지난 25년간 업계에서 체득한 불변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걸 배지의 본고장인 유럽에 대량으로 수출하다니,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떴다는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그 가루의 정체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 저는 25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커리어와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이 놀라운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불가능이 어떻게 제 눈앞에서 현실로 변해가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기록입니다.
고백하자면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가장 어리석고 오만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항구의 그 소식을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법칙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제가 업계에서 보낸 25년 동안 진실은 매우 명쾌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 항감제나 첨단 신약을 만드는 거대한 바이오 공장이 들어서든 그 생산 라인의 운명은 결국 우리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급하는 그 하얀 가루, 즉 배지 한 봉지 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몇 개를 이어 붙인 듯한 거대한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고, 수천 명의 인력과 수조 원의 자본이 투입된 배양 설비들이 쉼없이 윙거립니다. 그 안에서는 인류의 목숨을 구할 항암제와 단백질이 조용히 자라고 있죠. 그런데 그 세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 바로 배지의 공급이 단 하루라도 끊기는 순간 그 모든 설비는 고철 덩어리로 변합니다. 수천 명이 손을 놓고 천문학적인 가치의 생산 라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쥐고 있던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한 신흥국의 대형 공장이 배지 주문을 겨우 며칠 늦게 넣은 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물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 그들은 2달이나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 2달 동안 그들의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섰고,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의 질서가 그랬을 뿐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전 세계의 모든 고객사들은 우리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루를 쥔 자에게 함부로 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배지 시장은 사실상 소수의 거인들이 통째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테르모피셔 머크, 사르토리우스와 같은 이름들이 시장을 독점했고, 상위 3곳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82%에 달했습니다. 그중 1등 기업은 혼자서 40%를 가져갔죠. 전 세계의 제약사들이 우리 물건을 사겠다고 줄을 섰고, 파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진짜 무기는 단순한 점유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잔인하고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지독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 산업입니다. 일단 특정 배지를 사용하여 약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 원료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료를 하나만 바꾸더라도 공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아야 하고, FDA 같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까다로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이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던 약의 품목, 허가까지 통째로 흔들릴 위험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가루를 쓰기 시작한 회사는 우리가 값을 2배로 올리든 3배로 올리든 꼼짝없이 우리에게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직원들에게 이를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에 비유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 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달리는 도중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새 부품이 아무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교체하는 도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기차는 그대로 탈선하고 맙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이죠. 그러니 다들 이 굴레를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우리 제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조용한 지렛대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거래하지만 사실상 상대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게 바로 우리 사업의 진짜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에 가장 단단히 묶여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이야기죠. 한국은 세계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가장 많이 위탁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을 가진 누구나 인정하는 생산 강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핵심 원료인 배지는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통째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볼 때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1위 공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은 우리 가루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덩치는 산더미처럼 크지만 정작 핵심은 가루 한 봉지에 목줄이 잡혀 있는 꼴이었죠. 우리에게 한국은 결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관리하는 거대한 생산기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온 세상이 한바탕 뒤집힌 적이 있었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창궐하고 한쪽에서는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토록 정교하던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주문하고 2달이면 도착하던 배지가 길게는 20개월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어떤 한국 공장은 원료 재고가 단 닷새 치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닷새만 지나면은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통째로 멈추는 위기였죠.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저는 한 사람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독일 출신으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거대 배지 공급사의 임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늘 빈틈없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으며 악수할 때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남자. 그는 이 바닥에서 가장 영리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업협의차 클라우스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정형이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높고 서늘한 방이었죠. 그의 책상 위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 바이오 회사 구매 담당자라고 하더군요. 클라우스는 천천히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제 손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베버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고가 이제 닷새 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물량만이라도 예정대로 보내주시면 정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클라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는 아주 느긋하게 마치 오늘 점심 메뉴라도 고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물량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누구한테 먼저 보낼지는 전적으로 내가 정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내 우선순위에서 좀 뒤쪽이거든.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숨을 턱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인이 멈추면 우리 회사는 정말 끝장입니다. 직원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끝이라 수천 명이라.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 클라우스는 책상 위에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집어들더니 그 끝으로 책상을 톡톡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서늘한 방 안을 차갑게 올렸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지. 저 말고 다른 어디에서 이 배지를 구할 수 있겠어? 똑같은 품질로. 지금 당장 말이야. 구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좋아. 나는 말리지 않아. 수화기 너머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 한국 담당자도 그리고 곁에서 듣고 있던 저도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할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배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몇몇 분이었으니까요. 없지. 그럼 내 말을 들어야겠네. 값은 기존 가격의 3배야. 그리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물량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계약해야 해. 그래야 내가 이번 선적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어. 어떻게 하겠나? 세바에.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 회사의 생사가 오가는 흥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한국 담당자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대신했죠. 그리고 마침내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죠. 세배 가격도 다음 분기 계약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제발 보내만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이군. 서류는 오늘 안으로 보내지. 늘 거래해줘서 고맙네. 전화를 끊은 클라우스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기괴한 웃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냥감을 막다른 길까지 몰아넣은 맹수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리처도 이래서 이 사업이 매력적인 거야. 저들은 우리한테서 절대 떠날 수 없어. 떠날 수가 없으니까. 교재가 우리 대신 저들의 목을 꽉 쥐어주고 있거든. 우리는 그냥 가끔 손에 힘만 살짝 주면 돼. 그러면 알아서 기억에 되어 있지. 그는 의자를 빙글 돌려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공장 짓는 건 잘하더군.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좋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이 배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 성분을 0.005% 단위까지 맞추고 운송 중에 온도가 단일 도만 틀어져도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이 정밀한 일을 그 사람들 머리로 해낼 것 같나? 저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해. 그것이 저들의 운명이지.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운명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클라우스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업계에 불변하는 법칙이었으니까요. 강한 자가 사슬을 쥐고 약한 자는 그 사슬에 묶이는 것. 클라우스가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가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한다. 저 역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판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처참하게 빗나갈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업계를 떠나 미국 정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밀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거대한 바이오 위탁 생산을 중국 기업들에 맡겨두는 것이 안보상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근차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을 빼면은 그 막대한 물량과 신뢰를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를 대신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할 믿을 만한 대안이 과연 지구상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 대안을 찾아내고 한 곳 한 곳 철저히 안보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로 제 임무였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닥을 굴러온 저에게 그보다 더 딱 맞는 자리는 없었죠. 저는 누가 진정한 기술을 보유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허풍만 떠는 것인지 보고서 한 장만 훑어봐도 단번에 가려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분석관 세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일처리도 꼼꼼했지만 아직 이 업계의 냉혹한 생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신참이었죠. 국장님 후보 명단을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저는 보던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되물었습니다. 세라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지와 레진, 그러니까 바이오 원료 쪽 대체 공급처를 찾는 명단인데요. 이상하게도 한국 회사 하나가 계속 올라옵니다. 빼도 다시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 회사가 명단에 올라오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한국은 세계 1위의 위탁 생산 강국이니 당연한 일이지. 어느 공장인데 제 말에 세라가 서류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공장을 빌려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배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아미코젠입니다. 그제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죠.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세라, 그건 누군가 자료를 잘못 정리한 거야. 한국은 배지를 안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들은 25년 동안 우리에게 원료를 사가던 쪽이었지. 단 한 번도 흐름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명단에서 당장 빼게.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이 회사가 인천 송도라는 곳에 거대한 배지 공장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무려 850억 원을 들여서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850억 원? 그것은 허풍 한번 떨어보겠다라고 쉽게 땅에 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공장이야 돈만 있으면 누구든 번쩍번쩍하게 지을 수 있지. 하지만 건물을 올리는 것과 그 안에서 실제로 쓸모있는 고순도 배지를 뽑아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저는 다시 펜을 들고 일부러 더 가벼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세라, 잘 듣게. 배지 성분을 0.009% 단위까지 정밀하게 맞추는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쌓여야 겨우 가능한 일이야. 그 노하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 한국이 공장 하나 뚝딱 지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기술이 생기겠어. 그 가루는 10중 8구 우리 1등 제품 근처에도 못 갈 거야. 그냥 비싼 실험일 뿐이고 곧 망할 실험이지. 명단에서 빼. 하지만 세라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또박또박 제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만약 그 가루가 진짜 쓸만하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심사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친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세라, 자네가 이 업계를 정말 몰라서 그래? 한국이 배지를 만든다는 건 신참이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도 25년을 몸담은 내게는 그저 농담일 뿐이야? 내가 그 공장들을 직접 가봤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고개를 숙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넘어선다고 그런 일은 없어. 네, 그런데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라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기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배지를 스웨덴의 한 원료 회사가 사가기로 계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이오웍스라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 끝은 종이 위에 박힌 채 멈춰 섰습니다. 스웨덴이라니 유럽 원료의 본고장이자 우리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그곳의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가루를 제 돈 주고 사갔다고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차갑고 기분 나쁜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5년의 확신이 흔들리는 생전 처음 겪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하고도 불길한 감각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불안감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세라, 그건 그냥 샘플 거래일 거야. 큰 회사들이 가끔 신생업체 물건을 시험 삼아 아주 조금씩 사보곤 하거든. 별 의미 없어. 어차피 본격적인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끝나는 일이니까 그 계약도 곧 흐지부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이 회사 배지 성능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리 쪽 기준으로 직접 검토해보면 확실해질 테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받아봐. 받아서 그 가루가 우리 1등 제품한테 얼마나 형편없이 깨지는지 직접 확인해. 그래야 자네도 이 바닥의 법칙을 배우지? 좋은 공부가 될 거야.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내뱉었지만 그날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미코젠이라는 회사 이름을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입에 잘 붙지도 않는 그 낯선 이름이 끈질기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별일 아니다. 곧 그 회사 배지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25년 경력인 내 판단이 틀릴 리 없다. 한국은 사는 쪽이고 우리는 파는 쪽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세라가 그 형편없는 성적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제 25년의 커리어는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세라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세라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또박또박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더군요. 노크를 하고도 한 박자 늦게 들어왔고 손에 든 종이를 가슴에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아미코젠 배지 성능 자료가 왔습니다. 외부 시험 기관 두 곳에서 따로 측정한 결과고요. 아, 그래, 어디 보자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저는 거의 콧노래를 부르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루가 우리 1등 제품한테 처참하게 깨진 숫자를 볼 생각에 말이죠. 세라에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자, 신참 양반. 이게 바로 25년 경력자가 왜 옳았는지 증명하는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의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미코젠 배지로 배양한 세포의 항체 생산량이 세계 1등 제품보다 34% 높음.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4%. 또 읽었습니다. 34%.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4라는 두 글자가 종이 위에서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 이게 도대체 뭐야? 3.4%를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아니면은 측정 단위를 잘못 본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3번을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34%가 맞습니다. 시험기관 두 곳의 수치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 곳은 33점대, 다른 곳은 34점대로요. 3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바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항체 생산량을 1, 2%만 끌어올리려고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연구진이 몇 년을 매달립니다. 0.5%만 올려도 학회에서 논문이 나오고 기립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34%란요, 이건 한두 걸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숫자였죠. 마치 모두가 자전거로 달리는 경주에 혼자 자동차를 몰고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과 믿음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세라, 이 시험 조건을 다시 봐. 분명히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세팅했을 거야. 그게 아니면은 이럴 수가 이제 없어. 세포주를 그들 배지에 딱 맞게 골랐거나 비교 대상 제품을 일부러 구형 제품으로 썼을 거라는 등 분명 어떤 수작이 숨어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의 눈속임에 한두 번 당해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국장님, 그 부분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세라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흥분할수록 그 친구는 더욱 또박또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우리가 현재 현장에서 쓰는 최신 1등 제품이고 세포주 또한 업계 표준 규격으로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시험 조건은 그 어떤 흠잡을 데 없이 공정했습니다. 오히려 아미코젠 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자청했더군요. 떳떳하다는 뜻이겠죠?
떳떳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가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귀게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합니다. 영원히요. 그 오만한 단어가 그날따라 유독 헛되게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세렉의 목소리에 짐짓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세라, 이건 우연일 거야. 운 좋게 한번 잘 나온 거겠지? 시험을 한 번 더 돌리자고. 이번엔 우리가 직접 평소 가장 신뢰하는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측정해. 그러면은 이 거품 같은 숫자가 푹 꺼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장담할 수 있지,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 앞에서 멈춰선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 넣고 쾅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결국 다시 일어나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훑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찾아내면 이 악몽 같은 의심은 끝난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 되도록 저는 단 하나의 허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그 사실이 저를 더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저는 34라는 숫자만 떠올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그 숫자를 끝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허세인 줄 알았던 그 공장이 비웃으며 명단에서 빼라고 했던 그곳이 사실은 제 25년 커리어를 정조준하고 있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날 처음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맡긴 재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발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굴었죠. 손톱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평소에 2배가 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 한국 얘기만 꺼내도 저도 모르게 어깨가 굳었습니다. 마침내 세라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제 표정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국장님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세라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4%.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서 직접 지켜보며 다시 측정했는데도 숫자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시험에서는 35%가 나온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지 하단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하나 더 적혀 있었거든요. 아미코젠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의 생존 기간은 16일이었습니다. 우리 제품에서는 8일이었죠? 정확히 곱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6일과 8일. 세포가 2배로 오래 산다는 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설비로 약을 2배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량 34%에 더해 수명까지 곱절이라니 이건 생산의 규칙 자체를 뒤흔들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다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세라요아, 제품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 그건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랑 그걸 깐깐한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팔아먹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우리한테는 수십 년 쌓아온 고객이 있고 두터운 신뢰가 있어. 규제의 벽도 있고 한국이 제품 하나 좋다고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좋은 기술 갖고도 시장에서 사라진 회사가 한둘인 줄 알아. 세라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국장님, 그 벽은요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고 묻자 세라는 스웨덴 바이오웍스와의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그냥 찔러보는 샘플 거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라가 가져온 계약 내용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스웨덴 바이오웍스가 아미코젠 배지를 사간 첫 계약 규모가 45억 원이었습니다. 시험삼아 찔러보는 샘플 거래로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었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원료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유럽의 회사가 한국산 가루를 자기네 제품 라인에 쓰겠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한두 봉지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여놓겠다는 신호였죠.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정밀 소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다나카였습니다. 저와는 업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친구였죠.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밀화학 소재는 우리 일본의 영역이다. 한국은 빠르긴 해도 그 마지막 1%의 섬세함이 부족하다. 그 분야만큼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고요? 저는 그 친구라면 한국 배지 따위 단번에 코웃음 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죠. 다나카나야 리처드, 자네 그 소식 들었나? 한국이 배지를 만들어서 유럽에 팔았다는 거 정말 어이없지 않아? 곧 사고 칠 거야. 두고 봐. 1년도 못 가서 망신당할 거라고. 안 그래?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벌써 한바탕 떠들었을 사람이었는데요. 다나카 듣고 있어 리처드. 마침내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자신만만하던 다나카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이 가라앉아 있었고 무겁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도 그 자료 진작에 봤어. 일본 연구진을 다 동원해서 몇 번이나 분석했지.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 저건 지금 우리가 못 만드는 물건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밀 소재는 일본의 영역이라며 한국은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절대 못 따라온다며 자네 입으로 수십 번을 그랬잖아. 그게 말이지 리처드. 다나카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무겁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 우리 옆을 슬쩍 지나서 저 앞으로 가버렸더라고.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어느새 다른 길로 저만치 앞서간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일본 업계는 발칵 뒤집혔어. 우리가 10년 넘게 우습게 봤던 그 나라가 우리가 끝내 못 가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거니까 우리 연구소장들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회의실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따라온 게 아니었어. 옆을 지나 저 앞으로 가버린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차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나카가 누굽니까? 자존심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한테 졌다고 제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위로를 구하던 저에게 오히려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죠. 리처드,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야. 비웃을 때가 아니라고. 자존심 부릴 때는 더더욱 아니고. 자네야말로 정신 차려. 미국도 곧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될 테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세게 당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동화줄이 그 통화 한 번으로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책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동화줄이 그 통화 한 번으로 완전히 끊겨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일본마저 인정하다니 그 자존심 강한 다나카조차 한국이 자신들을 앞질렀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25년 내내 저는 잘못된 지도를 들고 세상의 진실을 오판하며 살아온 셈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세계 지도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제가 평생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를 경외와 두려움 속에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참으로 오랜만에 걸려온 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처드, 오랜만이군. 그동안 잘 지냈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느긋하고 차갑고 사람을 아득히 내려다보는 듯한 그 특유의 말투였죠.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통유리 창가에 앉아 차갑게 손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클라우스, 무슨 일인가? 자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그 한국 회사 소식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아미코젠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알지? 솔직히 충격이야. 자네 회사 1등 제품보다 성능이 34%나 높다던데 세포 생존 기간도 곱절이라더군. 자네는 그걸 어떻게 보나 수화기 너머에서 클라우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예전과 달리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유가 아닌 들끓는 짜증을 억누른 웃음이었습니다. 34% 곱절 다 숫자 장난일 뿐이야. 실험실 안에서야 무슨 숫자인들 못 만들겠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리처드. 중요한 건 시장이지. 그리고 나는 그 시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 무슨 뜻인가 내가 결정했어. 그 한국 회사의 싹을 아예 뿌리째 밟아버리기로 말이야.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도 털어놓듯 은밀하게요.
우리가 인천 송도 바로 옆에 세배지 공장을 짓기로 했네. 그 회사 코앞에 말이지. 그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우리 공장을 올려다보게 만들 작정이야.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물건을 원가보다도 한참 싸게 시장에 쫙 풀 거야. 한국 회사가 부르는 값보다 25%, 아니 35%까지 더 싸게 말이지. 적자가 나도 상관없어. 우리는 덩치가 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버틸 수 있지. 고간이 두둑하거든. 하지만 그 작은 회사는 어떨까? 못 버텨. 자금줄이 마르면 그걸로 끝이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가 일어서기도 전에 짓밟아 죽이는 것. 더 좋은 물건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상대를 말려 죽이는 것. 예전에 저였다면 그 방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그날은 왠지 입안이 썼습니다. 클라우스,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제품이 더 좋다면 인정해야지. 그게 시장의 순리 아닌가? 인정. 클라우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리처드 잔의 변했군. 그새 물러터졌어. 우리가 누군가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 온 사람들이야? 이 판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한국 회사 하나를 순순히 내주라고? 천만에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나는 그 한도연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공장 정문 앞에 우리 공장이 쑥쑥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거야. 자기가 10년을 바친 물건이 헐값에 짓밟히는 걸 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어. 감히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인 대가를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고 보게, 리처드. 1년도 안 걸릴 거야. 그 회사는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 1년 안에 그 회사는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루를 쥐고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름다운 질서로요? 자,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있었습니다. 통화는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죠. 클라우스의 마지막 말이 귓게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 우리가 가루를 쥐고 저들이 무릎 꿇는 질서.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속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한도연이라는 사람의 10년, 그가 쏟아부은 1700억 원, 그리고 그가 뱉었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 만들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손에 목줄을 쥔 채 살아야 한다던 그 비장한 목소리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공장 코앞에 거대한 적의 공장이 올라가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가 10년을 갈아 넣은 물건이 헐값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견뎌야만 했죠. 저는 솔직히 한도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클라우스 같은 거인이 작정하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 작은 회사는 버티기 어려우니까요. 네,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가 거대 자본의 덤핑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소리 없이 말라 죽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아미코젠 소식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참아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라가 들고 온 소식은 제 예상을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아미코젠 소식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세라가 다시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결국 클라우스의 덤핑에 무너졌다는 소식이겠거니 하고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클라우스가 결국 그 회사를 잡았어. 그럴 줄 알았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정반대입니다. 세라의 표정은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클라우스 측이 송도 옆에 공장까지 떡하니 지어놓고 원가 이하로 물건을 풀었거든요. 한국 회사보다 35%나 싸게요. 그런데 시장이 꿈쩍을 안 합니다. 고객들이 클라우스 물건으로 갈아타지 않아요. 그 싼 걸 보고도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은 배지를 35%나 싸게 파는데 안 산다고? 세상에 더 싼 걸 마다하는 고객이 어디 있어? 국장님,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쥐고 있던 바로 그 무기 때문입니다. 세라의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고객을 꽉 붙잡아 두었습니까? 바로 규제 때문이었죠. 한번 어떤 배지로 약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려면 공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아야 하고, 까딱 잘못하면 잘 팔던 약의 허가까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사슬, 제가 조용한 지렛대라고 부르던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슬이 거꾸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 목에 말이죠.
세계의 큰 제약사들이 아미코젠 배지를 하나둘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34%나 더 많이 나오고 세포가 곱절을 사니까요. 그 놀라운 성능에 맞춰 자기네 공정 전체를 아예 아미코젠 배지에 맞게 새로 짠 겁니다. 한번 그렇게 검증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거꾸로 그 회사들이 아미코젠 배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클라우스가 싸게 팔아도 다시 그 사슬을 풀고 옛날 제품으로 갈아타려면은 또 막대한 검증 비용과 위험을 처음부터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고객들은 35%더 싼 클라우스의 물건을 코앞에 두고도 고개를 저은 겁니다. 싼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34% 더 잘 나오고 검증까지 깔끔하게 끝낸 그 좋은 물건을 누가 굳이 버리고 한물간 옛 것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한 큰 제약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35%싼 값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생산량이 34% 줄어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자물쇠가 이제는 한국을 단단히 지켜주는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35%싼 값으로 유혹해본들 생산량이 34%나 줄어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채워두었던 그 자물쇠가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기술력을 단단히 지켜주는 방패가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허탈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휘둘러온 그 오만한 무기에 우리 자신이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처참하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물쇠를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결국 그 자물쇠 안에 스스로 갇힌 꼴이었습니다. 세라, 그럼 클라우스가 송도 옆에 지었던 그 공장은 어떻게 됐나? 제 물음에 세라는 혀를 찼습니다. 그게 아주 가관입니다. 원가 이하로 덤핑 공세를 퍼부었으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런데도 고객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재고만 산더미처럼 쌓여갈 뿐이었죠. 업계 소문으로는 클라우스가 그 무리한 사업 강행 때문에 내부에서 입지가 아주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3, 4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1년도 채 못 버틸 판이라는 거죠.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클라우스의 자신만만하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1년 안에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우리가 군림하던 그 아름다운 질서로 돌아갈 것이라던 그 경멸 어린 목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공영에 처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클라우스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인정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말이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세상의 법칙이 지금 제 눈앞에서 통째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인정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세라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국장님,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 쪽 분석관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나면 믿을 수 있으면서 성능까지 세계 최고인 배지를 가진 곳은 결국 한국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죠. 콜먼 국장 자네가 직접 한국에 다녀오게 가서 그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오라고? 우리 미국의 안보가 거기 달렸네. 자네가 적임자야. 그 바닥을 25년이나 겪은 전문가 아닌가? 차관보의 지시를 듣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간다니? 그것도 그들에게 우리 약을 만들 원료를 제발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러 말입니다. 그 순간 오래된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클라우스의 사무실 스피커폰 너머로 울먹이던 한국 담당자의 목소리, 닷새 치재고를 붙들고 3배의 가격에 무릎 꿇으며 제발 보내만 달라고 빌던 그 애절한 음성과 그 옆에서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비웃던 클라우스의 오만한 얼굴, 그리고 그 비웃음에 동조하며 함께 고개를 끄덕이던 어리석은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입장은 정확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쥐고 흔들던 그 자물쇠 앞에 이제는 우리가 빈손으로 서서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저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지만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5년간 제가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뒤집혔다는 거대한 사실 앞에서 그저 멍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클라우스 베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차갑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좋게 잠을 설친 듯한 힘 하나 없는 목소리였죠. 리처드 나야. 모든 게 끝났어. 송도 옆 공장 말일세.
원가 이하로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고객이 단 한 곳도 넘어오지 않았어. 적자만 천문학적으로 쌓였고 결국 이사회가 공장을 접기로 했네. 나는 책임을 지고 다음 주에 물러나기로 했어. 한때 유럽 배지 시장을 호령하던 그가 지금 제 귀에 대고 자신의 몰락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은 절대 배지를 못 만든다며 영원히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라 장담했었지. 하지만 내가 틀렸네. 완전히 틀렸어. 그 작은 회사가, 그 한도연이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를 이겼어. 우리가 만든 그 사슬에 우리가 스스로 목이 졸려 죽은 걸세. 그는 마른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덧붙였습니다. 자네 한국 간다며 거기 가서 잘해보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전화가 힘없이 끊겼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던 그 오만했던 시대가 클라우스의 몰락과 함께 저물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부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 활주로 앞까지 검은 세단이 마중을 나오고 임원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이던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짐을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와 송도로 향하는 채 올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미코젠의 공장 앞, 그곳엔 깨끗하고 거대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유럽만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그 하얀 가루가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거대한 배양 설비들이 내는 낮은 운궁거림은 마치 이 나라의 생생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세계 곳곳으로 떠날 배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받는 나라가 아닌, 이제는 세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정한 공급국으로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다시 한번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때문입니다. 네, 평생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며 관리하던 그 한국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하며 기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물쇠를 쥐고 흔들던 지배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 자물쇠 앞에서 빈손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늦은 밤 집무실에서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던 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벤 차관보 제 윗선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각에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콜먼 국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급한 일이라서 말이야. 네, 차관보님, 말씀하십시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우리 전략의약품 비축 계획 말이야. 항감제와 핵심 바이오 의약품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그 약을 만드는 핵심 원료인 배지부터 확실히 틀어쥐어야 해. 자네가 그쪽 전문가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저는 수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공급망에서 확실히 빼기로 했어. 그건 확정된 사안이야. 그러면 남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품질도 세계 최고인 배지를 가진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제 머릿속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 때문에 이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한국입니다. 아미코젠입니다. 차관보님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 보고서를 봤네. 자네 부서에서 올라온 거 솔직히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한국이 배지를 만들다니.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을 하진 않더군. 생산량 34% 증가의 세포 생존 기간은 곱절이라. 게다가 우리 우방국인이 더 따질 것도 없지. 콜먼 국장 자네가 직접 한국에 다녀오게. 가서 그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오라고. 우리 미국의 안보가 거기 달렸어. 자네가 적임자야. 그 바닥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간다. 가서 한국 회사에 부탁을 한다. 우리가 만들 약의 핵심 원료를 제발 우리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료 한 봉지에 목줄이 잡혀 울먹이던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생명의 양식을 실어보내는 당당한 주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는 나라에서 보내는 나라로. 그 거대한 역전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차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도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이름만 수없이 보던 그 사람을 마침내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구가 작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죠. 10년의 실패와 고집, 그리고 그 끈질긴 인내의 시간이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콜먼 국장님.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지, 그도 아니면 그저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오만함을 반성하며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이 배지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우리 미국의 안보를 위해 절박한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한도현 박사는 그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마음 졸이며 상상했던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창밖의 컨테이너들을 담담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우리 공장들이 원료 한 봉지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격을 3배로 부르면 꼼짝없이 내야 했고, 물건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죠. 우리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 만든 약이 정작 그 원료 한 봉지 때문에 생산이 멈추는 게 너무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다시는 누구의 손에도 우리의 목줄을 쥐어주지 않겠다고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다들 미친 짓이라며 안 된다고 했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면 그 굴욕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알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10년을 걸어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가루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배지로 약을 만들면 같은 설비에서 생산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약값을 65%까지 낮출 수 있죠. 비싸서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보던 환자들이 이제는 그 약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일을 끝까지 해낸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난 25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사슬을 쥔 자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남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 힘이라고요. 클라우스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결국 모래성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과 가치를 가진 것이 나타나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지는 허상이었던 거죠.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절박함, 10년을 버텨낸 지독한 고집, 그리고 그 끝에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증명해낸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기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때 한국 담당자가 우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끄러움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작은 반도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곧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특허 만료의 물결이 닥쳐올 겁니다. 수많은 바이오 의약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만큼 배지의 수요도 폭발하겠죠. 그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에 이제 한국이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로서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한때 세상의 사슬을 쥐고 있다라고 믿었던 어리석고 오만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한 작은 나라의 10년을 통해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10년을 묵묵히 걸어온 모든 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바로 불가능을 비웃던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답을 내놓은 그 위대한 나라입니다.